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선거법 위반보다 양형 기준이 더 높아서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죄의 형량은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위증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범행을 자백한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지만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징역 3년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요구한 거짓 증언이 법정 진술 증거로 채택돼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며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지난 6년간 위증교사 사범의 대부분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벌금형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가중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증인으로 섰던 김진성 씨에게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한 것뿐이고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질 항소시에서 이 대표의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적, 사적,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레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혐의의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의 출발점은 무려 22년 전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무죄가 확정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곧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KBS 최철호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는데요.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질문까지 적어줬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은 가담한 적 없고 김 전 시장과 KBS가 야합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16년 뒤인 지난 2018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합니다. 김 전 시장이 최 PD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건데
이 내용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검찰은 이후 김 씨 증언이 이 대표 최종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는 과거에 재판받았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재판을 받는 연쇄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는데요. 오는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무게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서 모레 위증교사 1심 선고까지 이 대표 사건은 첩첩산중입니다. 민주당은 결과가 어떻든 이 대표 체제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면서도 자칫 사법부를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개파를 불문하고 우세합니다. 내부 동료는 없습니다. 정치 검찰이 기소한 거를 정치 판결을 한 것이고 이재명 그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시장 상인을 만나는 등 민생 행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잠재적 경쟁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동행했는데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직후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지만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이번엔 이 대표가 직접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사법부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주말 장외 집회에서 이 대표가 연설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울 거라 예상했던 선거법 1심에서 일격을 당한 만큼 신중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은 다시 한번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와 함께 민생 쇄신 강조의 투트랙 전략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개파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내용 진화 여부가 향후 여권 운명을 판가름할 주요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한동훈 대표는 노동계와 중소기업인을 찾는 등 민생 화두에 집중했습니다. 반사 이익만 노려선 안 된다며 여권의 선제적인 변화, 쇄신의 중요성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조국이 잘못한다는 반사 이익만으로 저희가 민심의 사랑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점을 지난 4월 10일에 총선에 이미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 되는 방향이 정확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당 차원에선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 1심 선고 직전 허위사실공표죄 삭제와 피선거권 제한 기준 완화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며 통과되면 2심 형량에 영향을 줄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와 감사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두고는 이재명 수사를 겨냥한 거대 야당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범죄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권이 이 대표 1심 선고란 호재성 대외 변수로 얼마나 국면 전환에 성공했는지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등 여당발 쇄신을 강조하지만
인적 쇄신의 열쇠를 대통령실이 쥔 상황에서 한 대표 선택지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법과 예산 심사 등 국회 활동에서 소수 여당이 직면한 한계와 함께 당원 게시판 문제로 수면 위로 떠오른 내홍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가족 개입 의혹 등을 두고 한 대표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대표 흔들기에 나선 친윤계와 위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친한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는 것이 익명으로 된 당원 게시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특정의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끄집어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혹이고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질서 있는 쇄신과 민생 주도권 확보, 내홍 진화라는 과제가 여당 앞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반년 남짓이 지지율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지적 속에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을 사용한 국민의힘 당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성명불상의 당원이 한 대표와 아내, 장인, 딸 등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11일 처음 경찰에 관련 의혹을 고발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현직 언어재활사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대규모로 자격을 취소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고 국가시험도 치지 못할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이버대학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하고 장애아동 언어재활사로 활동하는 광모 씨. 국가시험까지 응시해 받아낸 자격이 곧 취소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격 취소 대상은 곽 씨를 비롯해 원격대학 출신으로 2022년과 23년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 500여 명. 언어재활사협회가 원격대학 졸업자들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노력했던 몇 년을 하루아침에 부정당하고 직장까지 잃게 된 심정은 그저 참담합니다. 심장이 쪼이고요. 숨이 가쁘고요. 그럼 일단 지금 공통적인 거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요.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억울함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거든요. 언어재활사 시험 자격 요건은 대학원과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입니다. 원격대학은 포함되지 않아 곽 씨 같은 이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격대학도 대학에 포함된다는 보건복지부 방침만 믿고 학업을 이어왔는데 이제와 틀렸다는 판결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국가고시입니다. 국가고시 정말 어렵게 시험을 쳤고 이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국가기관이라면 우리가 그 국가기관을 믿고 이까지 지금 시험을 쳤으면 자격증을 발부받았으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언어치료학과가 있는 원격대학은 전국에 2곳으로 재학생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들 역시 학업을 마치더라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학들은 법원 판결 전에 입학한 학생들만이라도 구제해달라며 삭발 시위까지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 죄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에 고시한 대로 공부를 했고 열심히 공부한 죄밖에 없는데 그 대법원 판결로 해서 취소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원격대학 학생들을 위한 특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국가시험원은 오는 30일 시험을 앞두고 원격대학 재학생들에게 수업료 환불만 공지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 다른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 유출 논란이 벌어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두고 법원은 2번 연속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를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연세대의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재가 없던 거로 보이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였습니다. 260명 정도의 예비 합격자의 기대보다 이 공정성 결여의 시험을 본 1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 연세대가 또다시 항고하며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시한은 다음 달 13일,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논술을 봤던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대입 눈치 싸움을 앞두고 혼란스럽다고 호소합니다. 정시 지원을 할 때도 이제 연대를 수시로 어느 정도 붙어놨다 보니까 더 높은 대학교들을 이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입시업계는 연세대에 응시하지 않은 다른 수험생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연세대학하고 중앙대학에 붙은 아이가 연대에 붙은 줄을 모르면 중앙대에 등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앙대학교에 들어가다가 한 명이 못 들어가는 거죠. 연세대 측은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겠다면서 재시험이나 정시 2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하지만 담당 부처인 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수시 전형이 끝나는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 측이 방안을 마련하란 주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져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엄중함을 잘 알고 있고 어떻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당부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법적 공방 속에 혼란은 오롯이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연세대가 패소할 경우 재시험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논술 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학 측이 재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대 측이 재시험을 결정한 건 아니라며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재시험은 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 게임 행사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관람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킨텍스에 폭탄 5개를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약 2,000명의 관람객을 대피시켰는데 저녁 7시 50분쯤 수색을 마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1명이 다쳤는데 흙에 깔려 구조하는 데만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땅이 꺼진 듯 도로 한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구덩이 옆에는 흙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수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자 소방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작업을 하려고 땅을 고르는 도중에 흙이 무너진 거예요. 당시 40대 작업자는 가슴까지 흙에 파묻혀 꺼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빼다가는 땅이 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 소방대원들은 손으로 흙을 조금씩 파내며 구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작업자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과 구청은 땅이 또 무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주변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검찰이 친인척 등에게 부당대처를 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관여한 불법 대출 규모가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00억 원 넘는 부당대출에 관여해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 원가량을 부당대출한 점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검찰은 8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전 회장이 거액의 부당대출에 관여해 사안이 중대한 건 물론 피의자로 전환된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과정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손 전 회장은 앞서 이틀에 걸쳐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당대출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은 지난 9월과 지난달 잇따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쟁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했다고 자평하며 추가 보복 가능성도 시사했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긴급 회동을 요청하며 추가 지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신형 미사일에는 최소 6개의 탄두가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모든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했다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서방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하며 곧 퇴임하는 바이든 정부는 계속 확전의 길로 가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И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характера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ся. 러시아가 추가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의 미사일을 전장에 동원한 데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대사급 인사들이 오는 26일 브뤼셀에서 만나 러시아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강화 필요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Я вдячний всім партнерам, які вже відреагували на цей черговий приступ російського божевілля, але й окрім слів треба діяти.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미사일 공방 후 전쟁 상황은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습에 북한군 고위장성이 부상했다는 말이 나도는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에는 북한 기술고문단이 도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이외의 지역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정부 청사를 노린 공격 가능성의 의회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러시아의 추가 공습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남측 자금이 투입된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데 이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시설을 무단 가동 중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일단 도로 건설에 들어간 차관 상환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 북한에서 돈을 받아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최근 동해선 북쪽 구간에선 콘크리트로 만든 커다란 구덩이가 식별됐습니다. 남북 연결 육로 일부를 폭파한 북한이 전차 차단을 위해 흙더미와 함께 대전차구를 조성한 겁니다. 북한이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군은 해당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 연결 사업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현물 차관 1,800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지난달 15일 북한의 육로 폭파 직후 정부가 북한의 차관 상환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던 이유인데 최근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상환받을지 유관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을 상대로 조만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 집행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쌓아둔 국내 재단에서 이 배상금을 받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향후에 북한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 북한이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거든요. 지난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에선 최근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과 시설들이 무단 가동되고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멋대로 이용하는 공단 시설이 현재 40곳에 달한다는 게 통일부의 분석인데 이 역시 뾰족한 대응 수단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 단절 조치에 속도를 내는 북한이 남측 생산 기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체제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맥 게이츠의 법무장관 지명자의 사퇴 직후 트럼프 당선인이 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 인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화살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로 향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이 공식 연기됐고 기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새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펜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도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탄핵 심판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2020년 대선 당시에도 투표 사기 주장을 옹호하며 트럼프 수호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So I was a prosecutor for 18 years. I worked for President Trump. He's my friend. But President Trump has been out there fighting for us non-stop. We're going to fight for him. 게이츠에 이어 이번에도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Donald Trump very much wants to break with the norm that the Attorney General is primarily responsible to the country. He wants the Attorney General to be primarily responsible to him and to his administration. That is absolutely a break with norms. 상원 인증을 받을 경우 본디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의 사퇴 이후 논란의 화살은 피트 헤그세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7년 전 공화당 행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사건 무마를 위해 돈을 지급했고 당시 경찰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두 번째 낙마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 장관 지명자의 베이비시터 성추행 의혹과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 지명자의 링보이 성적 학대 묵인 의혹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행정부 지명자들의 자격 논란 속에 트럼프 당선인은 래플러 전 상원의원의 농무장관을 제안했고 재무장관의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이 공식 연기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형량 선고 연기와 함께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해 사건의 기각 결정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청소년 성매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맥 게이츠 전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프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현지 시간 22일 친트럼프 팟캐스트 진행자 찰리 커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 개회하는 의회 때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싸울 것이지만 의회에 합류할 생각이 없다며 미국 의회에서 8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관계가 갈수록 밀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문제가 둘 사이 최대 변수가 되면서 결국에는 갈라설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ut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that are so severe. 당선 이후 외교안보 라인에 대중국 초강경파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중국을 대놓고 중국 공산당이라 부르며 미국과 중국이 냉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장관에 발탁된 하워드 러트닉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표적 관세를 선호하며 중국과도 거래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머스크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있고 중국 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반대합니다. It's good to see electric vehicles making progress in China. All cars will be electric in the future. 이 때문에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머스크가 미중 관계를 정상화했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반대로 자기 주장이 강한 두 사람이 충돌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And Elon Musk is an invited guest who is meant to do things for Trump. And if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what is best for Trump and what is best for Musk, Trump wins every time. 뉴스위크는 머스크와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와의 관계, 또 내각에서의 입지를 해치며 두 사람이 결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최근 GS건설이 22년 된 아파트 브랜드 자이를 재단장하면서 단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로 했죠. 반면 다른 건설사들은 앞다퉈 별도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내놓고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2년 자이 브랜드를 선보인 뒤 처음으로 브랜드 재단장에 나선 GS건설. 새 브랜드를 만드는 대신 로고를 바꿔 기존 자이 브랜드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투입한 금액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닌 근본을 튼튼히 하는 혁신의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고객부터 협력사까지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상생과 협력의 브랜드를 목표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단일 브랜드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는 기존 브랜드 레미안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아이파크 단일 브랜드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정도입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을 살펴보면 대우건설은 프루지오 서밋, DLENC는 아크로 등 일반 브랜드와 차별화를 위해 저마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올해엔 HLDNI 한라가 새 브랜드 에피트를 내놓는 등 중견 건설사들까지 브랜드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원가 상승 요인, 또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존의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기 다른 전략으로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나선 건설사들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카드 정보 도난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정보만 빼내 거액을 결제하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해외 직구도 애용하는 직장인 임수성 씨. 주말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0.1 캐나다 달러가 결제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원 정도라 무심코 넘겼는데 곧이어 온 메시지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번에 걸쳐 우리 돈으로 700만 원가량이 해외에서 결제된 겁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되게 큰 금액인데 600~700만 원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계속 주말 동안 계속 불안에 떨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최근 해외 여행도 늘면서 임시와 같은 카드 도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와 금액이 매년 2배씩 껑충 뛰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100여 건, 16억여 원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수법도 다양해져서 상점 직원이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사설 ATM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해 마그네틱 선을 복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큰 만큼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한도와 기간을 설정하고 여행지에 있는 사설 ATM 기기는 이용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카드 부정 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새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발 암초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호세 무뇨스 사장 내정자는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LA에서 최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9이 미국 LA 베벌리힐스 유명저택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대형 전기 SUV로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뒤 현대차가 내놓은 첫 전기차입니다. 큰 차를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모델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새 전기차를 앞세워 LA 오토쇼에도 출격했습니다. 일시적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완성차 업체 저마다 전기차를 선보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사상 처음 10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입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현대차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미국통으로 불리는 외국인 CEO를 기용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공식 석상에선 호세 무뇨스 사장 내정자는 모든 규제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e are on pace for our fourth consecutive annual U.S. retail sales record, driven by a 37% increase in hybrid sales and 26% growth for EVs. LA는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트럼프발 악재를 뛰어넘어 이곳에서 현대차 전기차의 질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UN 기후협약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사국 총회가 공식 일정을 넘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인 기후재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공식 폐막일, 핵심 의제인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 합의문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2035년까지 매년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26조 원의 기후재원을 조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가운데 선진국이 직접 마련해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금액 목표는 2,500억 달러, 351조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It will be negotiated further. The COP still continues, and that is a proposal made by some of the parties, and we have reflected those proposals in the draft document. 그러나 개도국 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합니다. This is not something any developing country will fall for. We needed an ambitious climate finance goal that meets the needs of the developing country, and what they are offering us is a fifth of what developing countries have asked for. 선진국 역시 말은 아껴도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We're discussing with allies, with the most vulnerable countries,
with others, of course, is the European Union, what their issues are, what their concerns are.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총회는 공식 일정을 넘겨 이어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를 공언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도 그만큼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라오스 관광지 방비행에서 메탄올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추가로 숨져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외무부는 방비행 여행을 하다가 태국 병원으로 옮겨진 호주 여성 홀리 볼스가 숨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볼스는 친구 비앵카 존스와 함께 방비행의 한 호스텔에 머물렀다가 지난 13일 건강이 악화해 태국 병원으로 이송된 뒤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영국 외교부에 따르면 영국 여성 시원 화이트도 라오스에서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앞서 미국인 1명과 덴마크인 2명도 숨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 소나무들이 집단으로 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기후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백준규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국내 최대 금강소나무 서식지인 경북 울진의 모습입니다. 흰 눈이 내린 경사면에도 깊은 산속에도 소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봄철 가뭄 이후 습기를 머금은 눈이 계속 내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광경입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꼽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광합성 양은 더 늘어나려고 하는데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그런데 소나무가 맥없이 죽어가는 게 경북 울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원이 지난해 주요 국립공원 소나무를 조사해봤더니 고사한 소나무가 태백산은 480개 채, 설악산은 41개 채, 소백산은 34개 채, 오대산은 11개 채, 치악산은 4개 채였습니다. 특히 설악산 장수대, 태백산 조록바위봉과 쌀이제 부근에서는 집단 고사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이 해발 고도와 위치 지수 등 변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설악산 전체 소나무 가운데 47.8%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나무는 치악산의 경우도 40%가 넘었으며 태백산 30%대, 소백산과 오대산도 20%가량 됐습니다. 고사 위기 소나무는 해발 고도가 낮은 사면, 즉 암석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기후 스트레스 탓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생리적인 생태적 균형을 잃어버려 과거 좋은 환경 때보다 수명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나무 숲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 가운데 36.9%를 차지할 정도로 광활합니다. 이 때문에 소나무 고사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피해는 소나무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동해안의 비가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은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또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늦가을 정취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항상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2.6도, 부산이 8.2도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과 세종이 12도, 부산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 뒤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주 중반쯤에는 첫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타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